화요일 아침, 서울 대병원의 자동문이 부드럽게 쉬쉬거리며 열렸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광경을 바라보며 돌아서자 분주한 응급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12살도 안 된 어린 흑인 소녀가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그녀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우는 하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었다. 다은은 주변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6달 된 민지를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 지친 팔이 아팠지만 아기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눈 밑의 검은 고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서 고개를 높이 들었다. 다은이 접수 창구로 다가가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수빈은 창구 뒤에서 문장 중간에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주름진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자신과 전혀 닮지 않은 아기를 품은 어린 소녀였다. 아기의 흰 피부와 금발머리는 다은의 어두운 안색과 따은 머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도와드릴까요? 수빈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그녀는 다은의 학교 가방이 한쪽 어깨에 걸려있는 것을 알아챘다. 책 대신 아기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쯤 닫힌 지퍼에서 기저귀와 병이 튀어나왔다. 아기가 열이 나요. 다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성숙했다. 새벽 3시부터 체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99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1.2도예요. 엄마 욕실에 있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매 시간 측정했어요. 그녀는 민지를 한 팔로 옮기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모든 시간과 온도를 적었어요. 간호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할인이라는 나이. 든 여성이 재빨리 휠체어를 잡고 다은에게 가져왔다. 앉아. 자기야. 지쳐 보여. 얼마나 오래 껴안고 있었어. 다은이 고개를 저었다. 서 있어도 괜찮아. 민지는 내가 앉는 걸 싫어해. 더 많이 울거든.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할인이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자 민지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그녀는 작은 주먹으로 다은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더 많은 병원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무전기에 손을 얹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민지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아기 엄마는 어디 있지? 수빈이 물으며 소아과에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모르겠어. 다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채원이 어제 오후에 민지를 봐달라고 부탁했어. 2시간 후에 돌아온다고 했어. 그게... 그녀는 잠시 멈추고 머릿속으로 세었다. 18시간 전이었어. 응급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젊은 의사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다은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피곤했다. 채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가 바로 음성 메일로 연결돼. 민지가 배고프면 기저귀 가방에 있는 응급 처방을 써 기저귀도 갈아줬고 채원이 항상 불러주던 자장가가 생각났어. 병원 사회복지사 예진이 전화를 받고 재빨리 도착했다. 위기의 장면이 아니라 놀라운 침착함을 보이는 어린 소녀를 보고 놀랐다. 다은은 응급실 한가운데 서서 여전히 살짝 흔들어 민지를 진정시키고 질문에 명확하고 신중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출근했어. 다은이 누군가가 묻기 전에 설명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제리스 다이너에서 2교대로 일해요. 이 일이 필요해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의 열이 안 내려오면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채원이가 항상 민지한테 이상 있으면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걸어왔죠. 예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걸어왔어. 얼마나? 30블록이에요. 다은이가 아기를 품고 30블록을 걷는 게 12살짜리가 하는 평범한 일인 것처럼 단순하게 말했다. 아직 어두울 때 출발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병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어린 소녀의 결의와 책임감에 놀랐다. 민지를 위한 진찰실을 준비하는 동안 다은은 마침내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기를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지쳐서 떨렸지만 민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안전했습니다. 그날 아침 응급실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이것이 지역사회의 많은 삶을 바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해낸 지친 어린 소녀만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 속에서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예진은 다은과 아기 민지를 분주한 응급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부드러운 파란색 벽과 편안한 의자가 있었지만 다은은 서서 마침내 울음을 멈춘 민지를 여전히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다. 민지는 이제 잠에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를 냈다. 물 한 잔 마실래? 예진이 다은의 입술이 긴 산책으로 인해 말라붙은 것을 보고 물었다. 워터쿨러에서 컵을 따랐고 다은이 민지를 완벽하게 아는 채로 어떻게든 물을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를 잘 다루시네요. 예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공책을 꺼냈다. 그녀는 민지가 움직이자 다은이가 아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조정하는지 알아챘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민지와 엄마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내셨어요? 다은의 피곤한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 3개월 전에 사비동으로 이사한 이후로요. 저는 포디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녀는 민지를 조심스럽게 다른 팔로 옮겼다. 채원은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지만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할 때 민지를 도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게 베이비시팅을 부탁해요. 예진은 이 말을 적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다. 그리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베이비시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사모님 다은이 대답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보육원을 운영하셨어요.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하지만 어젯밤 일은 모르세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민지가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다은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배낭에서 하얀색 토끼 인형을 꺼냈다. 진우야, 그녀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채원이가 민지가 제일 좋아한다고 해. 아기는 즉시 토끼를 움켜쥐고 진정했다. 예진은 이 상호작용을 점점 더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어제 일 말해줘. 그녀가 재촉했다. 채원이 언제 민지를 봐달라고 부탁했어. 다은은 기억을 떠올리며 이마를 찡그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 오후 3시 30분쯤이었어. 채원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그녀는 다은은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잠시 멈췄다. 다르지. 평소처럼 머리를 고정하지 않았고 눈도 약간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 어떻게 다르니? 예진이 물으며 이런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엄마가 너무 많은 교대 근무를 한 후 정말 피곤할 때처럼 말이야. 다은이 설명했다. 채원이가 심부름을 가야 한다고 해서 2시간 후에 돌아온다고 했어. 민지의 기저귀 가방과 진우를 줬어. 다은이 잠자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민지의 이마에 오랫동안 키스를 했다. 예진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민지를 아파트로 데려갔어. 그녀의 모든 물건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녀의 블로그로 놀았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오리에 대한 책을 3번이나 읽어줬어. 다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민지는 노란 오리 새끼가 나오는 페이지를 좋아해. 그녀는 항상 그것들을 잡으려고 해. 언제부터 걱정이 되었어? 예진이 물었다. 저녁 시간쯤이야. 채원은 항상 그녀가 말했을 때 돌아와. 항상 다은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그녀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음성 메일로 갔어.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녀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 예진은 병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뭔가 잘못됐어. 소녀가 속삭였다. 채원은 민지를 무엇보다 사랑해. 그냥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요즘 슬퍼서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울기도 해. 지난주에 누군가와 전화로 압도당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때 수빈이 소아과 의사 동욱과 함께 들어왔다. 민지의 체온을 체크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겠어. 동욱이 친절하게 말했다. 몇 분만 안고 있게 해줄래? 다은은 망설이다가 매우 조심스럽게 민지를 의사에게 넘겼다. 왼쪽 귀 조심해,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이 만지는 걸 싫어해. 그리고 진우도 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으면 무서워할 거야. 의료진이 민지를 진찰하는 동안 예진은 다은이 의자에 주저앉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어깨는 마침내 지쳐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민지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는 똑바로 앉았다. 다은, 예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를 여기 데려온 건 옳은 일이야. 이제 우리는 당신 엄마에게 전화해서 채원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해야 해. 괜찮을까?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채원이 공경에 처할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야. 예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채원도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진이 전화를 걸기 위해 나갔을 때 그녀는 민지의 울음소리를 달래기 위해 이미 일어나 있는 어린 소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어린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책임감과 연민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의사들이 소아과에서 민지를 돌보는 동안 다은은 가족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인 예진과 소영과 함께 앉아 있었다. 소녀의 작은 손이 친절한 간호사가 가져온 따뜻한 핫 초콜릿 한 잔을 움켜쥐었다. 어제 일 기억나는 게 다 말해줄 수 있어. 소연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작은 디테일이라도 채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은은 핫 초콜릿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보. 기억나요? 그녀가 말했다. 화요일이었고, 화요일은 보통 좋은 날인데, 채원이가 점심으로 피자를 시켜서 가끔 나한테도 나눠주기 때문이야. 그녀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친구 마리아와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온 모습을 묘사했다. 봄날 공기는 따뜻했고, 식물에 대한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은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항상 직장 전화에 정말 예쁘게 차려입지만
어제는 어제와 같은 스웨트 팬츠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 소매에 여전히 이유식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 소연이 모든 것을 적는 동안 예지는 주에 깊게 경청했다. 다은은 민지가 엄청 울고 있었고, 채원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응시하고 있었어. 괜찮냐고 물었더니 내가 있는 줄 몰랐다는 듯이 펄쩍펄쩍 뛰어올랐어. 라고 말을 이었다. 소녀의 목소리가 기억을 더듬으며 낮아졌다. 채원이가 엄청 빨리 일어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민지의 기저귀 가방을 건네줄 때 손이 떨렸어.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 해서 2시간 후에 돌아올 거라고 했어. 어디 가는지 말했어.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다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생각 좀 해야겠다고 계속 말했어. 그러고는 이상한 짓을 했어. 다은이 몸을 바로 세웠다. 민지의 생년월일이 적힌 목걸이를 벗어서 기저귀 가방에 넣었어. 그 목걸이는 절대 안 벗어. 절대 예진과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녀가 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예진이 재촉했다. 민지를 위층 아파트로 데려갔어. 가끔 채원 언니네 집에 놀러 갈 때 식물에 물을 주기 때문에 여분의 열쇠가 있어. 다은의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 민지가 배고파서 채원이가 가르쳐준 대로 젖병을 만들어줬어. 그러고 나서 장난감으로 놀았지. 그녀는 오후가 처음에는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낮잠을 잤고 다은은 주방 테이블에서 숙제를 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뱃속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채원은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어. 6시에 나는 아파트로 가서 냉장고에서 엄마의 특별 라자냐를 가져왔어. 엄마는 항상 더블 교대 근무하는 날에 나를 위해 더 많이 만들어줬어. 나는 그것을 데워서 채원네 주방에서 먹었고, 그래서 민지가 깨면 소리가 들렸어. 다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때 내가 노트를 발견했어. 노트. 소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노트야? 다은아. 채원의 냉장고와 벽에는 스티커 메모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웃는 걸 잊지 마. 민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와 같은 내용들이요. 다은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약속이 잔뜩 적힌 커다란 달력이 있었어요. 시효, 심리치료. 다 지워져 있었어요. 예지는 노트에 재빨리 무언가를 적었다.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봤어. 채원 연니한테 전화할까 생각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네. 다은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민지를 데려갈까봐 무서웠어요. 채원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한번 말했었거든요. 저녁이 밤으로 바뀌면서 다은은 민지를 돌보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만들고, 자장가를 불렀다. 심지어 자정의 아기 모니터 배터리가 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확인하는 것도 기억했다. 무서웠던 건 민지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다은이 말했다. 욕실 캐비닛에서 체온계와 아기 약을 발견했지만 어른에게 물어보지 않고 약을 줄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연이 손을 내밀어 다은의 손을 꽉 쥐었다. 정말 옳은 일을 했어. 자기야. 이제 채원을 찾아서 채원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예진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안도의 눈으로 소연을 올려다보았다. 찾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종로 다우크로 101번지에 있는 선셋 모텔에 있어.
다은의 지친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다. 괜찮아. 예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을 거야. 다은이 덕분에. 너 덕분에 경찰이 채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예진은 다은에게 긴 밤 동안 민지를 어떻게 돌봤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병원 식당으로 이동했고 친절한 직원들이 다은에게 따뜻한 음식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전날 밤 남은 라자냐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다은이 말하며 샌드위치를 조금씩 먹었다. 저는 그들을 많이 보았어요. 하지만 밖이 어두워지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채원의 아파트에 있는 모든 불을 켜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은은 저녁 내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정해진 시간에 젖병을 마셨으며 잘 지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민지의 일상을 배우고 주에 깊게 따라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젖병을 살짝 데워서 손목에 테스트하는 것도 기억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10시경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민지가 울기 시작해서 멈추지 않았다. 다은이 모든 것을 확인했다. 기저귀는 깨끗했고 배고프지 않았고 진우가 바로 옆에 있었다. 다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때 엄마가 보육원에서 하던 일이 생각났어.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예진에게 유튜브 기록을 보여주었다. 우는 아기를 진정시키는 법, 아기 열병의 징후, 아기가 잠들지 않을 때 해야 할 일과 같은 제목의 영상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다. 가장 많이 본 영상과 의사들의 영상을 봤어요. 다은이 설명했다. 아기들이 지치거나 배가 아파서 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것들을 시도했어요.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등을 살짝 두드리고 조용히 쉬쉬하는 소리를 내봤어요. 예진이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의 수완에 감명을 받았다. 정말 똑똑한 생각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다은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정 무렵, 그녀는 채원의 소파에 임시 침대를 설치했는데 바로 민지의 휴대용 침대 옆에 있었다. 그녀는 아기가 그녀를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 너무 깊이 잠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학교 재킷을 담요로 사용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채원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 민지가 오전 2시에 깨어나 전과 다르게 울면서 밤은 더 힘들어졌다. 그녀의 얼굴이 정말 따뜻했다. 다은은 기억해냈고 그녀의 손은 주스컵을 꽉 쥐었다. 나는 욕실에서 온도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어. 비디오에는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도를 적으라고 나와 있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예진에게 조심스럽게 적은 메모를 보여주었다. 오전 2시 15분, 99.0도 오전 3시, 99.5도 오전 4시 30분, 103도 오전 5시 45분, 101.2도 선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다은이 고백했다. 그날 두 번째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911에 전화하면 채원이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진아. 그냥 너무 피곤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다은은 민지가 편안해지도록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더울 때는 아기를 원피스만 입혀두고 영상에서 말했듯이 시원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젖병에 물을 담아 주었다. 가장 무서웠던 건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다은이 말했다. 민지는 마침내 오전 4시경에 잠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서 막대 사이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녀가 더 잘 자는 것 같았어요. 새벽의 첫빛이 창문으로 비치기 시작했을 때 다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의 기저귀 가방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기저귀, 물티슈, 여분의 옷, 병, 분유, 그리고 물론 진우. 그녀는 메모를 써서 채원의 주방 카운터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간단하게 마무리했다. 채원이 산책할 때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기억해냈어요. 그녀는 항상 민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예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다은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른들이 당신처럼 이 상황을 잘 처리할 리가 없겠죠. 다은이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을 보였다. 저는 채원이가 원할 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민지를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녀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간호사가 식당으로 서둘러 들어와 소식을 전했다. 민지의 열이 내리고 있고 채원은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다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병원 대기실은 아침이 되면서 점점 조용해졌다. 예진은 다은과 함께 앉아 민지와 채원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다. 건우라는 사회복지사가 선셋 모텔에 갔고 그들은 곧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예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 용감한 소녀의 여정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싶었다. 다은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눈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다. 해가 뜨자마자 결정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민지의 보육실 창문을 통해 하늘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는 막 깨어나서 다시 울었고 그녀의 뺨을 만져보니 전보다 더 따뜻했어요. 그녀는 채원의 거실에 서서 벽에 걸려있는 모든 사진을 보았던 일을 설명했다. 민지가 처음 웃던 사진, 처음 일어나 앉았던 사진, 그리고 채원이 딸을 순수한 기쁨으로 안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다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매우 조직적이었다. 그녀는 정신적 체크리스트를 여러 번 살펴보았다.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담요, 깨끗한 옷세벌, 기저귀 여분, 하루 종일 먹을 분유를 챙겼어요. 그녀의 건강보험증은 채원의 서랍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기저귀 가방의 앞주머니에 넣었다. 예진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사려 깊으신 분이군요. 채원이 병원이 30블록 떨어져 있다고 한 게 기억나요? 다은이 말을 이었다. 버스를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민지가 너무 따뜻해서 버스에서 울까봐 걱정이었어요. 아기가 울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은은 지금까지 내린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아기용품이 가득 든 학교 가방을 메고 민지를 아기띠에 안았다. 먼저 아파트 주변을 걷는 연습을 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안전하게 안고 다닐 수 있도록요. 그들이 떠났을 때 거리는 조용했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몇 명만 있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걸으며 머릿속으로 블록을 세어가며 추적했다. 그녀는 10블록마다 휴식을 취하며 벤치에 앉아 민지를 확인하고 물을 조금씩 주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응시했어요. 다은이 인정했다.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이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엄마가 항상 낯선 사람, 심지어 잘생긴 사람도 믿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집에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테니까요. 다은은 걸어가면서 민지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채원에게 배운 모든 노래였습니다. 덤보의 베이비 마이는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만의 작은 콘서트 같았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민지 둘이요. 가장 힘든 부분은 마지막 5블록이었습니다. 다은의 팔은 피곤했고 아침 햇살이 따뜻해졌고 민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보려고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엄마가 항상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채원이 민지가 안전하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은이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항상 용감하다는 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지는 다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나한테 화를 낼까봐 두려웠어요. 소녀가 속삭였다. 의사, 경찰, 엄마. 하지만 저는 민지의 열이 더 무서웠어요. 채원이는 제가 그녀의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믿었고,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어요. 그때 예진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다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채원이를 찾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안전해요. 그리고 그녀는 민지에 대해 묻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엄마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 다은의 어깨가 마침내 약간 편안해졌다. 채원이 나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야, 예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네가 한 일, 얼마나 용감한지, 민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말했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간호사가 문간에 나타났다. 민지의 열이 내렸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친구 다은을 찾고 있어. 데스처럼 들리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들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다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긴 산책, 걱정의 밤, 그녀의 용감한 결정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민지는 괜찮을 거야. 그녀를 보러 가도 돼. 그녀가 이미 일어나서 물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어린 소녀가 보육원으로 서둘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때때로 가장 큰 영웅이 가장 작은 패키지에 담겨온다고 생각했다. 채원을 찾으러 간 사회복지사 마크는 예진이 기다리고 있는 병원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함께 나타났다. 창문을 통해 다은이 민지의 병실에서 로킹체어에 앉아 간호사가 아기의 체온을 한 번 더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그녀를 찾았어. 건우는 예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선셋 모텔 112호에 있었어. 그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녀는 꽤 힘든 상태였어. 채원의 실종에 대한 진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심각한 산후 우울증과 싸우며 치료사 시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숨겼다. 하지만 3주 전, 그녀는 자신이 엄마로서 실패했다고 확신하며 치료 세션에 가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의 모텔방에서 수십 개의 찢어진 메모를 발견했다. 그녀가 민지에게 쓰려고 했던 편지로 왜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했다.
또한 그녀의 처방액이 들어있는 개봉되지 않은 병과 그녀의 투쟁에 대한 절박한 기록이 가득한 일기장도 있었다. 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건우는 예진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녀는 컴퓨터에 큰 업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고, 민지는 울고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원은 다은이가 민지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항상 알아차렸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기를 돌보러 올 때마다 아기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녀는 혼란스럽고 절박한 상태에서 민지가 그녀보다 다은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래 떠나 있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건우가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니다가 모텔에 도착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삶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다은의 어머니 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유니폼을 입고 서둘러 들어왔고 걱정으로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다은을 보았을 때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은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아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 용감하고 용감한 아기야. 예진은 가은을 만나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다. 딸이 밤새도록 민지를 돌보고 체온을 측정하고 30블록을 걸어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내 다은이야, 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항상 남을 생각하잖아. 하지만 너무 무서웠을 거야. 그녀는 창문을 통해 다은이 마침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민지를 부드럽게 흔들어 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편 선셋 모텔에서 채원은 병원에 가기로 했다. 민지를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았다. 대신 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차 뒷좌석에 그녀와 함께 앉아 울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을 뿐이야. 채원은 계속 말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피곤해. 괜찮은 척하는 것도 너무 지쳤어. 병원으로 돌아온 시우는 응급 전화를 받고 도착했다. 그는 채원의 일기와 아파트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았다. 이건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에요. 그는 다른 의사들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싸우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 위기 상담사, 산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 그리고 두 마을 떨어진 곳에서 온 채원의 자매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조용한 방에 모여 채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치유되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시우는 말했다. 우울증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채원은 판단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여전히 다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기와 채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민지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성인 용어, 산후 우울증, 위기 개입, 지원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때때로 아기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기를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은은 12살의 지혜로 그녀만의 방식으로 민지와 채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조차도 그들을 도울 만큼 보살펴줄 누군가.
오후에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쏟아졌고 채원은 친절한 경찰관과 그녀의 여동생 예원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알려졌을 때 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먼저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고 시우와 위기 상담사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원은 여동생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채원은 사과를 멈출 수 없었지만 시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서 아주 힘든 싸움을 싸워온 좋은 엄마예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도 저편에서 다은은 민지의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가은은 딸이 도착한 이후로 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다은이 다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으며 눈물을 계속 흘렸다. 아가씨, 가은이가 말하며 다은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너무 자랑스러워.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큰 일이 생기면 날 깨워. 알았지? 내가 어떤 교대 근무를 하든 내 엄마가 되는 게 어떤 일보다 중요해. 다은이는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12살 때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했다. 지난 하루 동안 필요했던 어른이 아니라 무서웠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생각났어. 사랑은 때로는 힘든 일을 하는 걸 의미한다고. 민지의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 열이 완전히 내렸고 그녀는 침대에 앉아 진우와 놀고 어린 간호사가 하는 재밌는 표정에 낄낄거렸다. 몇 분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데스 라고 말하며 친구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확인했다. 예지는 모두를 더 큰 방으로 모았다. 채영과 그녀의 여동생 다은과 그녀의 엄마 시우,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었다. 민지도 굴러다니는 침대에서 데려왔다. 엄마를 보자마자 그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작은 팔을 뻗었다. 채원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채원은 다은을 너무나 감사하게 바라보며 다른 눈물을 흘렸고 어린 소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당신이 내 아기를 돌봐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내가 건강했다면 그랬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돌봐줬어요. 민지는 정말 돌보기 쉬워요. 다은이 수줍게 말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기고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방에 있던 어른들은 채원과 민지를 돕기 위한 계획, 진짜이고 확실한 계획을 논의했다. 예원은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시우는 다음 주에 3번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모성지원 그룹에 그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민지를 볼 수 있어요. 다은이 제안했습니다. 약속이나 그룹 회의가 있을 때 M도 거기에 있어서 도울 수 있어요.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도 저쪽에 있어요. 채원.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채원은 방 안을 둘러보며 언니, 의사, 그리고 가족처럼 된 이웃들을 둘러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고 그것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관련 경찰관인 소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압도당하는 부모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아이들을 여기 데려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판단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내가 한 것처럼 다은이 조용히 말했다. 정확히 내가 한 것처럼 소연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실제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구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서 아기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 다은은 무서운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였다. 채원도 작게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민지가 졸리기 시작했다. 채원이 그녀를 들어올렸고 오랜만에 그녀는 아기를 부수거나 뭔가 잘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품은 어머니처럼 느꼈다. 안아줄래? 그녀가 다은에게 물었다.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민지를 안았고 민지는 곧바로 그녀의 친숙한 품으로 안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은이 무서워하고 혼자라는 느낌 대신 민지를 안전하게 지키고 채원이 낫도록 돕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이다. 서울대 병원에서 삶을 바꾸는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여름 햇살이 아파트 건물 뒤의 작은 공동정원에 밝게 비추었고 이웃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 모임을 위해 모였다. 다은은 잔디 위에 펼쳐진 화려한 담요에 앉아 민지가 플라스틱 블록을 쌓는 것을 도왔다. 이제 9개월이 된 아기는 더 강해지고 행복해졌다. 블록이 무너지면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는 즉시 블록을 다시 쌓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민지가 말하곤 했는데 데스와 마마와 함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채원은 근처 정원 의자에